특전사 부사관으로 입대한 여성이 군부대에서 속옷만 입고 얼차려를 하라는 가혹행위와 성희롱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전직 사성장군이자 그녀의 할머니가 부대로 찾아와 군부대를 개박살내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북악산과 인왕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고진한 동네 평창동. 이곳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한옥 저택의 아침은 묵향과 함께 시작된다. 대한민국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초의 여성 사성장군 전 합참의장 강선주. 그녀는 군복을 벗은 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붓과 벼루를 벗어 고요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철의 여제라 불리며 한평생 국가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졌던 그녀였지만 이제 그녀의 손은 작전지도 대신 화선지를 매만졌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도 그녀의 시선은 늘 한 곳을 향해 있었다. 허재벽 한가운데 걸린 검은 베레를 쓴 애된 얼굴의 사진. 그녀의 유일한 피부치 손녀 최하윤이었다. 아들 내외를 분리의 사고로 잃고 눈물로 키운 손녀. 그 가녀린 아이가 할머니 저는 별을 다는 장군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적진에 뛰어드는 이름 없는 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으라며 특전사 부사관의 길을 택했을 때 강선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비장한 구호 아래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 훈련과 그 어떤 부대보다도 강하고 폐쇄적인 그들만의 규율이 존재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제 할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가장 험한 길을 가겠다며 빛나던 손녀의 눈빛을 그녀는 차마 꺾을 수 없었다. 결국 하윤은 지옥주를 이겨내고 대한민국 특수전의 심장부인 경기도 이천의 특수전 사령부 예하부대에 배치되어 검은 베레를 쓰는데 성공했다. 그날 아침 강선주는 하윤에게서 온 손편지를 받았다. 특전사 군사우편 봉투를 뜯는 그녀의 손길은 대통령의 작전 명령서를 받아들 때보다 더 떨렸다. 편지는 씩씩했다. 며칠간 이어진 천리 행군을 무사히 마쳤다는 대견함. 산악 극복 훈련에서 처음으로 레페를 탔을 때 아찔함. 그리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다 보니 조금씩 독사가 되어가는 것 같다는 풋풋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아주 작은 글씨로 덧붙여진 출신이 강선주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다. 출신, 할머니, 정말 면목 없지만 혹시 100만 원만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팀의 대선배님이신 마진석 원사님께서 저희 팀의 전반적인 복지와 단합을 위해 팀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계세요. 낡은 훈련 장비도 교체하고 체력 단련실에 영양 보충제도 비치하자고요. 저희 팀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모아서 전달하겠습니다. 절대 강요는 아니에요. 할머니. 계좌의 예금주 이름은 이수진. 전혀 모르는 여자의 이름이었다. 강선주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팀 발전 기금 자발적 참여 절대 강요는 아님. 평생을 군 조직의 생리를 다뤄온 그녀에게 이 단어들은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위장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강요이자 조직적인 상남 요구였다. 더 교활하고 악랄한 것은 그 돈을 받는 계좌가 마진석 원사 본인이 아닌 그의 아내나 내연녀일 것이 분명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모든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순진한 신참 부사관들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비열하고 지능적인 수법. 독사가 되어간다던 손녀의 씩씩한 목소리 뒤에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비명이 겹쳐 들렸다. 강선주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서재 창밖으로 보이던 북악산의 푸른 능선이 거대한 포식자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일생을 바쳐 쌓아올린 철옹성 같은 군대. 그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서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릴까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마진석이라는 뱀은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것이고 그 모든 독침은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힐 손녀에게로 향할 터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별 4개가 박힌 대장 예복이 아닌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짙은 회색 재킷을 꺼내 입었다. 하윤아, 괜찮다. 내 뒤에는 아직 죽지 않은 내 할미가 있다. 직접 가야 했다. 괴물들의 속을 2천으로. 그들이 어떤 얼굴로 단결과 전통을 말하는지, 내 손녀가 어떤 눈빛으로 죽음의 공포를 삼키고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강선주는 차키를 들고 현관을 나섰다. 그녀의 차가 서울의 심장부를 가로질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고 오만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 이천을 향해 미끄러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한때 그녀가 호령했던 군 전체를 상대로 이제는 가장 약한 자의 이름으로 마지막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이천으로 향하는 중부고속도로 강선주의 머릿속은 복잡한 시뮬레이션으로 가득했다. 마진석 원사 특전사에서 원사 계급은 단순한 고참 부사관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온갖 특수작전을 경험하며 살아남은 살아있는 전설이자 부대 내 모든 비공식적 권력의 정점에 있는 존재였다. 사령관이나 여단장은 몇 년마다 바뀌지만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다. 그들은 부대의 역사 그 자체였고 때로는 그 역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왜곡하기도 했다. 특전사령부 예하 부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위병수의 젊은 특전병은 백발 노부인의 방문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가 내민 신분증과 나지막이 흘린 한마디에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최하윤 하사 할머니, 조용히 손녀 얼굴만 보고 갈 테니 내 방문은 절대 상부에 보고하지 마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서늘한 강철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면회실은 부대 다른 건물들과 달리 평범하고 고요했다. 잠시 후 전투복 차림의 하윤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그런데 그녀의 뒤에는 마치 한 몸처럼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한 상사가 따라붙어 있었다. 안결 최하윤 하사의 선임 담당관인 오태식 상사입니다. 어르신, 먼 길 오셨습니다. 그는 각 잡힌 경례를 붙였지만 눈빛은 사냥개처럼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하윤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마치 인질 감시범처럼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우리 손녀 훈련은 할만하니 얼굴이 많이 탔구나. 강선주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하윤의 손을 잡았다. 하윤의 손은 훈련으로 다져단단했지만 그 안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네, 할머니, 괜찮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하윤은 오상사의 눈치를 살피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모습에 강선주의 심장은 칼로 저미는 듯 했다. 편지 잘 받았다. 그런데 말이다. 마 원사님이 주도하신다는 그 팀 발전 기금 말인데. 강선주가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하윤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렸다. 오상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아, 그거 말입니까, 어르신. 저희 특전사는 생사를 넘나드는 전우회로 뭉친 조직입니다. 마 원사님은 저희 팀의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우리 최하윤 하사도 특전사 문화를 아주 잘 배우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르신. 그는 자발적 존경이라는 단어를 유독 힘주어 말했다. 강선주는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데 왜 갓 임관한 하사들에게 일괄적으로 1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정해주는 건가? 그리고 왜 마사 본인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여성의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이고, 그녀의 질문은 예리한 대검처럼 상대의 급소를 파고들었다. 오상사의 얼굴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곧바로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갔다. 하 어르신, 저희끼리 X를 정하면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고 위화감이 생길까 봐 통일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모님 계좌로 받는 것은 원사님께서 나는 절대 후배들에게 돈을 받지 않는다며 극구 사양하셔서 저희가 머리를 쓴 것입니다. 전부 원사님을 위한 저희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아름다운 전통. 그 역겨운 단어에 강선주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네. 우리 손녀 잘 좀 부탁하네. 면회실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하윤의 절박한 눈빛이 따라붙었다. 살려주세요라는 소리 없는 아웃. 강선주는 애써 그 눈빛을 외면한 채 부대를 빠져나왔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차를 몰아 부대 근처의 한적한 민속 주점으로 향했다. 그곳은 과거 그녀가 특전사령관으로 재직할 당시 부대의 온갖 흑역사와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예비역 원사들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다. 주점 주인은 백발의 강선주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녀는 막걸리 한 주전자를 시키고 주인에게 넌지시 물었다. 요즘도 마진석이 그 벌은 못 고쳤나? 주인은 화들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개미 소리만큼 낮춰 말했다. 장군님, 그 이름은 여기서 꺼내시면 안 됩니다. 마 원사 그 사람 요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살아있는 사령관으로 불립니다. 밑보였다가는 어떤 식으로든 군 생활이 꼬이는 건 물론이고 전역하고 나서도 편히 살기 힘들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뿌리가 깊었다. 마진석은 단순한 부패 군인이 아니라 부대 전체를 자신의 사조직처럼 운영하는 마피아 두목과도 같은 존재였다. 강선주의 마음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 했다. 무력감에 막걸리만 들이켜고 있을 때였다. 주점 한쪽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던 한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짧게 깎은 머리, 온몸에 새겨진 흉터, 그리고 한쪽 귀가 살짝 찢어진 모습. 누가 봐도 산전수전 다 겪은 특전사 출신이었다. 혹시 강선주 장군님 맞으십니까? 강선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품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내 그녀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최하윤 하사와 같은 팀에 있다가 얼마 전에 전역한 사람입니다. 하윤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차마 편지는 쓰지 못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부디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뒤 황급히 주점을 빠져나갔다. 강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지옥의 기록을 열어보았다. 강선주는 차 안에서 전역한 특전사가 건네준 낡은 휴대폰의 전원을 켰다. 화면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대신 날짜별로 정리된 수십 개의 메모 파일만이 존재했다. 그것은 최하윤이 참아 붙이지 못한 피와 눈물로 쓰인 지옥의 일지였다. 첫 번째 기록 입소 첫날 마진석 원사의 환영식 메모는 특수전 교육을 모두 마치고 이천의 자대로 전입온 첫날의 기억으로 시작되었다. 마진석 원사는 신참 하사들을 모아놓고 환영식을 열었다. 그것은 환영이 아니라 길들이기 위한 의식이었다. 너희들 검은 베레를 썼다고 다 같은 특전사가 아니다. 진짜 특전사는 피와 복종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법이고 하늘이다. 알겠나? 그는 신참들을 한 명씩 불러내 가족관계와 재산 정도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그리고 강선주의 손녀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마 원사의 눈빛은 비열한 흥미로 번뜩였다. 오호라. 그 유명한 강선주 장군님 손녀딸이 여기 있었군. 댁이 아주 든든하시겠어. 하지만 여기서는 소용없다. 여기서는 내 할머니가 아니라 옥황상제가 와도 내가 왕이야. 너 같은 온실 속초가 얼마나 버티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다. 그날 이후 하윤을 향한 마 원사의 괴롭힘은 집요하고 악랄하게 이어졌다. 두 번째 기록 폭우 속의 밤 잊을 수 없는 치욕. 그날은 팀 단위 야간 독도법 훈련이 있던 날이었다. 폭우가 쏟아져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하윤의 팀은 목표 지점을 찾지 못하고 길을 헤맸다. 훈련이 끝나고 흥은 채 복귀한 팀원들 앞에 마원사가 나타났다. 전원 집합 최하윤. 너 때문에 팀 전체가 낙오했다. 책임져라.
제가 길을 잘못 든 것은 사실이지만 지도와 실제 지형이 달랐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사실 보고입니다. 하윤이 용기를 내어 대답하자 마 원사는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이게 어디서 말고야? 특전사는 안 되면 되게 하는 곳이야. 변명 따위는 필요 없어. 내년 하나 때문에 팀 전체의 명예가 더럽혀졌다. 오늘 내 그 건방진 정신머리를 내가 완전히 박살내주겠다. 그는 하윤을 포함한 2명의 여군 하사들을 따로 불러냈다. 그리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끔찍한 명령을 내렸다.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뭔가 좀 특별한 벌을 줘야지. 거기 여자 2 전투복상에 탈리해. 속고 차림으로 연병장 포복실. 그의 명령에 하윤과 다른 여군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저항은 더 큰 폭력을 불러올 뿐이었다. 주변의 남자 동기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그저 외면하거나 혹은 호기심과 비웃음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훔쳐볼 뿐이었다. 결국 2 사람은 수치심에 몸을 떨며 전투복 상의를 벗었다. 빗물에 젖은 얇은 스포츠브라 맨살의 윤곽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마 원사와 그의 수족인 오태식 상사는 손전등으로 그들의 몸을 위아래로 훑으며 역겨운 농담을 던졌다. 이야 몸매 좋은데. 아주 그냥 작품이야. 작품. 힘들면 오빠한테 말해. 내가 특별히 마사지라도 해줄 테니. 응, 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산이야. 내가 지금 국가 재산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검사하는 중이라고. 영광인 줄 알아, 이년아. 욕설과 희롱이 빗소리와 함께 귀전을 때렸다. 하윤은 이를 악물고 진흙탕에 몸을 던졌다. 자갈과 유리 조각이 맨살을 파고들었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영혼이 갈리 찢겨 나가는 듯한 모멸감. 그녀는 울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결국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 눈물을 본 마 원사는 더욱 악랄하게 웃었다. 우는 모습도 예쁘네. 더 울어봐, 더 서럽게 울어보라고. 그녀는 그날 밤 진흙탕 속에서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메모의 마지막 장은 거의 해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다. 마지막 기록 나는 이제 상품이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나는 마진석 원사의 장난감이자 상품이다. 그는 나를 100만 원짜리라고 부른다. 돈을 내지 않은 다른 동기들 앞에서 나를 조롱하며 말한다. 봐라. 이년은 제 할미한테 돈 받아와서 편하게 군 생활하려고 한다. 너희도 저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들 잘해라. 나는 이제 동기들 사이에서도 고립되었다.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나는 죽고 싶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강선주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분노가 심장을 터트릴 듯 들끓었다. 그녀의 눈에서 평생 단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손녀가 겪었을 지옥 같은 고통이 수만 개의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이제 슬퍼할 시간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복수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수첩에서 자신의 군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아꼈던 한 사람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국군안보지원 사령부의 사령관. 과거 그녀의 충직한 부하였고 현재는 군 내부의 모든 정보를 손에 쥔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나 강선주 장군이다. 자네에게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녹음해도 좋다. 그리고 이 시간부로 대한민국 특전사 내부에 기생하는 암적인 존재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개시한다. 수학이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 은퇴한 노장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심장부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는 철의 여제의 서술펄언 명령이었다. 이천의 어두운 밤만을 위로 거대한 심판의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강선주가 안보지원 사령관에게 전화를 건 그 시각 대한민국군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선포되었다. 안보지원 사령관 윤태환 중장. 그는 과거 강선주가 합참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가장 단단한 방패였던 군정보계통의 최고 전문가였다. 그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옛상사의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에 지체 없이 군의 모든 첩보 역량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다. 장군님 염려하십시오. 지금부터 그림자들을 움직이겠습니다. 그가 말한 그림자는 안보지원 사령부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비밀 임무팀의 코드명이었다. 법무, 금융, 통신, 심리전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팀은 오직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군 내부의 거대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만 움직이는 유령부대였다. 윤태환 사령관은 이번 작전의 이름을 유령 사냥 고스트 헌트로 명했다. 사냥의 목표는 단 하나, 특전사 내부에 기생하며 조직을 존먹는 악마 마진석 원사와 그의 네트워크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었다. 작전의 첫 단계는 침투와 감시였다. 마진석은 여우처럼 교활하고 그의 사조직은 거미줄처럼 부대 전체에 퍼져 있었다. 성급한 조사는 낌새를 챈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시간만 벌어줄 뿐이었다. 며칠 뒤에 특전부대 여단장실에 안보지원 사령부의 공식 협조 공문이 도착했다. 군 내부 사이버 안보 및 통신 보안 실태 점검을 위한 기술 장교 파견.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명분 아래 유령팀의 통신 전문가인 한나경 소령이 부대로 파견되었다. 수수하고 눈에 띄지 않는 외모의 그녀는 사실 군 최고의 화이트 해커이자 감청 전문가였다. 그녀는 부대의 통신망을 점검하는 척하며 마진석과 그의 핵심 측근인 오태식 상사의 사무실 그리고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부대 내 휴게실과 체력 단련실 구석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최첨단 도청 장비를 설치했다. 동시에 부대 외곽이 내려다 보이는 야산에는 위장 감시 초소가 세워졌고 마진석의 모든 움직임은 24시간 위성으로 추적되었다. 유령들의 그물은 촘촘하고 은밀했다. 그리고 물고기가 걸려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작전 개시 사흘째 마진석이 자신의 아내 이수진과 통화하는 내용이 그대로 감청되었다. 이번에 들어온 돈은 어떻게 했어? 저번에 말한 그 땅 아직 그대로 있나? 걱정 마. 당신 말대로 몇 개 통장으로 쪼개서 돌려놨어. 절대 추적 못해. 근데 이번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온 거야? 최하윤이 그년 할머니가 사성 장군이라고 튕기는 거 아니야? 하이 내가 그년 군기를 어떻게 잡아놨는데? 어제 질질 짜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군. 앞으로는 아주 충실한 내 현금 인출기가 될 거야. 그러니 당신은 돈 관리나 잘해. 이 통화 내용은 마진석의 금품 갈취와 자금 세탁 혐의를 입증하는 완벽한 스모킹건이었다. 유령들은 악마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포획했다. 동시에 윤태환 사령관은 또 다른 작전을 지시했다. 바로 자산보호. 그는 국군 수도병원장에게 직접 연락하여 특수전 임무수행 하사의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층 진단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최하윤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모든 것은 극비리에 이루어졌다. 부대원들은 그저 최하윤이 심리적인 문제로 입원한 것으로만 알았다. 마진석은 자신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가장 강력한 증인이 자신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국가의 가장 안전한 방호벽 안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유령의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진석의 숨통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강선주는 평창동의 서재에서 매일 밤 암호화된 통신으로 작전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이감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는 굶주인 암호랑이처럼 차갑고 집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진석의 목소리를 확보한 유령팀은 작전 2단계 네트워크 와해에 돌입했다. 그의 범죄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상납하고 그의 비리를 묵인하며 그가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챙겨먹는 공범 네트워크가 부대 내에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었다. 이 네트워크를 먼저 무너뜨리지 않으면 마진석은 언제든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수 있었다. 유령팀의 금융분석가는 이수진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쫓았다. 돈은 예상대로 여러 개의 참 계좌를 거쳐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하지만 유령팀의 추적 기술을 피할 수는 없었다. 돈의 최종 목적지는 놀라웠다. 일부는 마진석의 유흥비나 재산 증식에 쓰였지만 상당 금액이 정기적으로 몇몇 상급 부사관 및 장교들의 자녀 유학 자금이나 주택 구매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아진석은 부하들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상급자들을 뇌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심리전가 나설 차례였다. 그는 마진석 네트워크의 가장 약한 고리를 분석했다. 타겟은 마진석의 오른팔 행세를 하던 오태식 상사였다. 잠시 결과 그는 거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빚을 지고 있었고 마진석에게서 주기적으로 돈을 빌려 쓰고 있었다. 그는 충성심이 아니라 약점 때문에 마진석에게 묶여있는 자였다. 유령팀은 오태식에게 은밀하게 접근했다. 어느 날 밤 그가 부대 밖의 사설 도박장에서 돈을 잃고 나오는 길, 낯선 차량 한 대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차 안에서 내린 사람은 군인이 아닌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오태식 상사 되시죠? 잠시 이야기 좀 나눴으면 합니다. 남자는 안보지원사령부의 신분증을 스치듯 보여주었다. 오태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남자는 그를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무는 곳으로 향했다. 오상사, 우린 당신을 처벌하러 온 게 아니요. 기회를 주러 왔지? 남자는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오태식이 불법 도박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과 그의 모든 계좌 내역 그리고 마진석과 나눈 대화의 일부가 녹취된 녹취록이 들어 있었다. 이 모든 게 공개되면 당신은 군복을 벗는 건 물론이고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요. 당신 아내와 어린 딸은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하고 오태식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어. 당신이 마진석의 모든 죄를 증언하고 우리가 그의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을 돕는다면 당신의 죄는 정상 참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소. 이른바 플리바겐 사법 거래이지. 선택하시오. 마진석과 함께 가라앉는 배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내민 구명보트에 올라탈 것인가?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결국 오태식은 무너졌다. 그는 유령팀의 프락치가 되어 마진석의 심장부로 돌아갔다. 며칠 뒤 오태식은 마진석에게 슬쩍 운을 띄웠다. 요즘 부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안보지원사 쪽에서 뭔가 냄새를 맡았다는 소문이 돕니다. 괜찮겠습니까, 원사님? 마진석은 코웃음을 쳤다. 오태식의 단추에 초소형 녹음기가 달려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걱정 마라. 내 위로 누가 있는지 잊었나? 여단장도 나한테는 함부로 못해. 그리고 안보원 사령관. 그 양반 강선주 라인이야. 자기 옛 주근의 손녀가 된 일인데 함부로 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조용히 덮으려고 할걸. 그러니 너는 딴 생각 말고 입단속이나 잘해. 괜히 혼자 살겠다고 깝치다가 먼저 가는 수가 있어? 그는 오태식을 협박하며 자신을 비호하는 상급자들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그의 오만함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되어 녹음기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포위망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좁혀지고 있었다. 마진석의 견고했던 성은 내부의 배신으로 인해 가장 약한 부분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각전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마진석의 목소리, 돈의 흐름, 내부 공모자의 결정적 증언까지.
안보지원 사령관 윤태환 중장은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평창동의 강선주를 찾아갔다. 장군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즉시 작전을 개시하겠습니다. 강선주는 창밖의 북악산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단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실행하게 그녀의 나지막한 한마디, 그것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은밀한 내부 소탕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유령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전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 수십 대의 검은색 작전 차량이 소리 없이 이천 특전부대의 정문을 통과했다. 동시에 안보지원 사령부의 무장한 특임대 요원들이 헬기 레펠로 부대 곳곳에 침투했다. 그들은 모든 통신망을 차단하고 부대의 모든 출입구를 완벽하게 봉쇄했다. 알파팀은 마진석 원사의 관사를 급습했다. 그는 자신의 침대에서 내연녀와 함께 잠들어 있다가 들이닥친 특임대 요원들에게 제압당했다. 상황 파악조차 못한 채 속옷 바람으로 수갑이 채워지는 그의 모습은 어제까지 부대의 왕으로 군림하던 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비참했다. 브라보팀은 오태식 상사를 포함한 핵심 공모자들의 숙소를 급습하여 전원 체포했다. 그들은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찰리팀은 마진석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여단 참모의 한 대령의 사무실과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그의 개인 금고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현금과 금괴가 쏟아져 나왔다. 델타팀은 작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 마진석을 비호하던 최고 위급 인물 즉 특전사부 사령관의 집무실을 급습했다. 부사령관은 자신의 방에 들이닥친 안보지원사 요원들을 보고 경악했지만 대통령제가 명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보자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작전 개시 단 1시간 만에 수십 년간 특전사 내부에 뿌리내렸던 부패의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박살이 났다. 뿌리부터 줄기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의 가지까지 한 번의 칼질로 모두 잘려나간 것이다. 날이 밝자 이 소식은 특전사 전체의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장병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어제까지 자신들을 지배하던 절대 권력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범죄자가 되어 끌려나가는 모습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충격 속에서 그들은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군대는 스스로 정화할 수 있구나. 그 시각 평창동의 서재. 강선주는 동이 터오는 서울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탁자 위에는 윤태환 사령관이 막 보내온 짧은 문자 메시지가 놓여 있었다. 작전명 유령사냥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단결. 그녀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 대신 아픈 상처를 돌려낸 윗과 의사의 고유한 피로감만이 서여 있었다. 심판의 칼은 휘둘러졌다. 이제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마무리하고 손녀를 포함한 모든 젊은 군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시간이었다. 그녀의 가장 길고 가장 고독했던 마지막 작전은 이제 막 이막을 향해 넘어가고 있었다. 안보지원 사령부의 지하조사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공간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 안에서 마진석 원사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음을 깨달아야 했다. 처음 며칠간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오만하게 버텼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고 일어나 곧 내 사람들이 너희 목을 치러 올 거다. 하지만 그의 허세는 조사관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첫 번째 증거물 앞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가 아내와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 자신의 목소리로 최하윤 그녀를 내 현금 인출기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듣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이어서 그의 사무실과 관사를 도청한 기록, 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오른팔이었던 오태식 상사가 모든 것을 자백하는 영상이 차례로 재생되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자백은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참회의 자백이 아니었다. 혼자 죽을 수 없다는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발악이었다. 오태식이 그 새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한테 돈 받아 처먹은 놈들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그는 자신을 비호해주던 상관들의 이름을 줄이 불기 시작했다. 여단 참모였던 서대령에게는 정기적으로 상품권을 상납했고 특전 사부 사령관에게는 아들 대학 등록금을 수차례 대납했다고 실토했다. 그의 자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군수 물자를 빼돌려 방위 산업체의 뒷돈을 받고 넘긴 사실, 특정 업체의 군납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사건은 이제 한 부패한 부사관의 일탈이 아니었다. 군지휘부는 물론 방위산업체와 정치권의 일부까지 연루되었을지 모를 거대한 마진석 게이트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안보지원사령관 윤태환 중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모든 조사 내용을 대통령에게 직보하기 시작했다. 한편 국군 수도병원에 격리보호 중이던 최하윤은 군 검찰관 앞에서 자신의 공식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첫 번째 방아쇠이자 가장 중요한 증인이었다. 그녀는 폭우 속에서 겪었던 치욕의 밤을 단 하나의 감정동의 없이 마치 타인의 이야기처럼 건조하고 명확하게 진술했다. 그녀의 차분한 진술은 살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마진석 일당의 추악한 자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이 사건의 도덕적 무게를 더하고 있었다. 마진석 게이트의 파장은 즉각군 수뇌부를 강타했다. 마진석이 속한 부대의 여단장은 물론 그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특전 사령관까지 줄줄이 보직해되었다. 특히 특전 사령관은 비록 직접적인 비리에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부대에서 이토록 끔찍한 부패가 자라나는 것을 막지 못한 지휘 책임을 통감한다면 전격적으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최정예 부대의 사령관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였다. 군 전체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첫 번째 장군의 목이 그렇게 떨어져 나갔다. 마진석 게이트는 이제 언론의 가장 뜨거운 먹잇감이 되었다. 매일 아침 신문 일면과 저녁 메인 뉴스는 특전 사비리에 대한 새로운 폭로로 채워졌다. 마진석의 입에서 나온 이름들이 하나 둘씩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자 여론은 들끓었고 국회는 마침내 특전사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장, 그곳은 군수뇌부에게는 거대한 심판대와도 같았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 그리고 안보지원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군 수뇌부를 몰아붙였다. 장관, 군대가 썩어 문드러지는 동안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합참의장, 이게 당신이 말하는 강한 군대의 실체입니까? 장관과 의장은 죄송합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개혁하겠습니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그때 안보지원사령관 윤태환 중장이 증인석에 나섰다. 그는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이번 사태는 군 일부의 일탈이 아닌 군 전반의 만연한 구조적인 부패와 무사한 일주의가 낳은 참사로 판단됩니다. 라고 보고하며 마진석의 자백에 담긴 비리 연루자들의 명단을 대회비라는 이름으로 국정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 명단이 제출되자 청문회장은 술렁이었다. 그 안에는 현역 장성들의 이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국정조사위원장인 한노장 의원이 중대한 제안을 했다.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군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 군이 살아있는 역사이자 정신적 지주이신 분을 특별 증인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강선주 전 합참님을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위원회에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강선주는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으로 서게 되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제는 민간인일 뿐이라며 고사했다. 하지만 비리 연로자로 지목된 장성들이 언론을 통해 강선주 전 의장이 군 내부의 알력 다툼을 이용해 특정 라인을 숙청하려 한다는 비열한 음모론을 퍼뜨리기 시작하자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이제는 단순히 손녀의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군 전체의 명예를 건 싸움이었다. 청문이 당일 강선주는 군복이 아닌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등장만으로 청문회장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 의원이 음모론에 대해 묻자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의원님, 저는 오늘 범죄자들의 비겁한 변명을 해명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썩어가는 군의 환부를 진단하고 그것을 돌려낼 방법을 함께 고민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시작부터 달랐다. 그녀는 손녀의 피해를 감성적으로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직접 겪고 보아온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마치 노련한 위과 의사가 수술 부위를 설명하듯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해 나갔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부사관이 장교의 권위를 넘어서는 권력의 역전 현상에 있습니다. 장교는 계속해서 보직이 바뀌지만 부사관은 한 부대에 오래 머물며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일부 패한 지휘관들은 그 왕국을 자신의 아위를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하며 공생관계를 구축합니다. 마진석은 괴물이지만 그 괴물을 키운 것은 바로 군석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증언의 마지막 그녀는 윤태환 사령관이 제출했던 비리 연로자 명단을 손에 들고 증인석에 앉은 국방부 장관을 향해 몸을 돌렸다. 장관 이 명단에 오른 장군들. 제가 군에 있을 때부터 그들의 비위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물증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들은 군인이 아니라 군복 입은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를 그대로 두고서는 군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장관, 이제 당신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이들을 돌려낼 것입니까? 아니면 이들과 함께 침몰할 것입니까? 그녀의 말은 국방부 장관에게 던지는 마지막 통첩이었다. 그녀의 증언이 생방송으로 전국에 퍼져나간 그날 저녁 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긴급 성명을 통해 마진석 게이트에 연루된 현역 장성 3명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군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다고 발표했다. 별들이 우수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한 노병이 시작한 전쟁은 마침내 장군들의 목을 베는 거대한 숙청으로 번지고 있었다. 장군들의 목이 날아가는 피해 숙청이 끝난 뒤 군에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군 전체의 사기는 땅에 곤두박 질쳤다. 하지만 그 얼어붙은 땅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들이 조용히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든 재판과 조사가 마무리된 후 최하유는 군 당국으로부터 명예로운 전역을 권유받았다. 끔찍한 일을 겪은 그녀에게 군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자, 동시에 그녀라는 상징적인 존재를 군부로 내보내고 싶어하는 군 수뇌부의 계산이 깔린 제안이었다. 모두가 그녀가 당연히 군복을 벗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하유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할머니 강선주를 찾아가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할머니, 저 군에 남겠습니다. 강선주는 놀라지 않고 조용히 손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전투부대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특수전 교육단 부사관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단단했다. 그들은 저를 짓밟아 제가 군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후회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진짜 군인이 되어 저와 같은 후배들을 제 손으로 직접 키워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썩은 뿌리를 잘라낸 그 자리에 새로운 깃발을 꽂겠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군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가장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도망치는 대신 가장 중요한 자리로 돌아와 무너진 조직을 재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군수 내부는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을 존중하고 그녀를 특수전 교육단의 교관으로 정식 발령했다. 몇 달 뒤 특수전 교육단의 부사관 후보생 교육과정에 새로운 과목이 신설되었다. 윤리적 지휘와 위기 관리.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투 기술이 아닌 군인의 영혼을 가르치는 과목이었다. 그리고 그 과목의 첫 번째 교관으로 최하윤 중사가 임명되었다. 그녀의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선 하윤은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수십 명의 후보생들 앞에 섰다. 그들에게 그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의 주인공이자 치우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하게 시작했다. 여러분은 아마 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겪었던 일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동정심을 구걸할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내가 그 지옥의 문턱에서 깨달은 단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녀는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특전사의 구원은 안 되면 되게 하라입니다. 하지만 이 구호는 부하의 인격을 짓밟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임무를 완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호의 진짜 의미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내 옆에 전우를 믿고 마지막 한 방울의 지혜와 용기를 짜내어 함께 길을 찾아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후보생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쳤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휘하게 될 부하들은 여러분의 출세를 위한 소모품이나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배출하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며 동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또 하나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함성보다도 강한 힘이 있었다.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휘두르는 칼날리 적이 아닌 여러분의 동료와 부하들을 향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윤리라는 이름의 방패를 채워줄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다시 군복을 입은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강의실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한 후보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후보생들이 기립하여 그녀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상처를 이겨낸 한 개인에 대한 존경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리더에 대한 진심 어린 신뢰의 표현이었다. 최하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깃발로 만들어낸 진정한 지휘관이었다. 그녀가 꽂은 그 새로운 깃발 아래로 대한민국의 가장 강하고 명예로운 군대가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피해 숙청과 혹독한 개혁의 겨울이 지나고 두 번의 계절이 바뀌었다. 대한민국 특전사는 과거의 오욕을 씻어내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이어갔다. 그 변화의 결실을 확인하는 상징적인 무대가 바로 그해 가을 특전사 전체의 축제인 최정예 전투팀 탑팀 경연대회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이 대회는 단순히 전투 기술만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었다. 마진석 게이트 이후 대회 평가 항목에는 팀워크 및 윤리적 지휘 능력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가장 큰 배점으로 추가되었다. 전투력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결코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없도록 바뀐 것이다. 올해 대회에서는 유독 한 팀이 초반부터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모두의 주목을 받았다. 그 팀을 이끄는 젊은 팀장은 바로 최하윤 중사가 교관으로서 처음으로 키워낸 제자 중 한 명이었다. 그의 팀은 완벽한 사격술과 침투 능력을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팀보다도 뛰어난 소통과 협업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교관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의 의견을 묻고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갔다. 그 모습은 최하윤이 그토록 강조했던 생각하는 전사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대회 마지막 날 가장 긴장감 넘치는 마지막 종목인 인질 구출 및 퇴출 훈련. 모든 팀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 젊은 팀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팀원들을 이끌고 목표 건물로 돌진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가장 선두에서 내부로 진입하던 한 팀원의 산소 호흡기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좁고 어두운 복도 안에서 그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관제탑에서 훈련을 지켜보던 모든 지휘관들이 마른 침을 삼켰다. 훈련 규정상 팀장은 부상자를 남겨두고 나머지 인원만으로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었다. 우승이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 과거의 특전사였다면, 아니 불과 몇 년 전의 특전사였다면 팀장은 분명 한 명의 희생은 감수하고 임무를 완수하라고 외쳤을 것이다. 하지만 젊은 팀장의 선택은 달랐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다. 알파팀 임무 중단 전원 델타 요원에게로 부상자 구출이 최우선 목표다. 그는 우승을 그리고 개인의 모든 영광을 스스로의 손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쓰러진 전우를 향해 달려갔다. 그의 결정에 팀원들 역시 단 한 명의 이견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부상자를 안전하게 업고 퇴출로를 확보했다. 훈련이 끝난 뒤 심판관들 사이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 일부 보수적인 심판관들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팀은 우승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지휘관들은 다른 의견을 냈다. 마침내 최종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시상식. 특전사령관이 직접 단상에 올랐다. 그는 모든 참가팀이 모인 연병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최정예 전투팀 경연대회의 최종 우승팀은 임무를 완수한 다른 팀이 아니라 전우를 구하기 위해 임무를 포기한 알파팀이다. 연병장 전체가 술렁이었다. 사령관은 그들을 향해 말을 이었다. 여러분에게 묻겠다. 특전사의 진정한 임무가 무엇인가?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인가? 아니다. 우리의 진짜 임무는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알파팀의 팀장은 개인의 영광보다 전후의 생명을 택하는 최고의 용기를 보여주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새로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기준이며 우리 특전사의 새로운 영혼이다. 사령관의 선언이 끝나자 연병장에서는 그 어떤 함성보다도 뜨겁고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특전사 장병들이 자신들의 지휘관과 새로운 가치에 보내는 진심 어린 신뢰와 환호였다. 그 모습을 최하윤 중사는 시상식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제자가 그리고 그 제자가 이끄는 팀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진짜 특전사의 모습을 증명해내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났음을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확인하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같은 시각 평창동의 서재 강선주는 안보지원 사령관이 특별히 준 내부 통신망을 통해 경연대회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우승팀이 호명되고 사령관의 연설이 끝나자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서재 한편의 서예상으로 다가가 먹을 갈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떤 때보다도 평온했다. 그녀는 가장 큰 화선지를 꺼내 부대 먹을 듬뿍 묻였다. 그리고 막힘없는 필치론에 글자를 써내려갔다. 국가 아니 국가의 안전과 위기.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가치,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그 사명을 완수했음을 느꼈다. 진정한 국가는 강력한 무기나 높은 성벽이 아니라 명예를 알고 전우를 아끼며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군인의 올곧은 영혼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그녀는 자신의 손이 아닌 사랑하는 손녀의 손을 통해 그것을 증명해냈다. 며칠 뒤 휴가를 나온 하윤이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픈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정원의 난초를 돌보며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나누었다. 할머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윤이 먼저 침묵을 깨고 말했다. 할머니께서 평생을 싸워 지키려 하셨던 것이 대체 무엇이었는지를요? 강선주는 손녀를 바라보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다. 그게 무엇이더냐?
하윤은 흙이 묻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가장 강한 힘은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날선 칼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모두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라는 것을요. 할머니께서 바로 우리 군 그리고 저의 보이지 않는 방패셨습니다. 강선주는 아무 말 없이 손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한때 대한민국 전체를 호령했던 사성 장군의 손과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젊은 특전사의 손이 따뜻하게 겹쳐졌다. 정원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 노병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고 한 젊은 군인은 기꺼이 그 짐을 이어받았다. 그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가장 넓고 가장 단단한 어깨를 가진 이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 속에서